1989년 겨울 강남 한복판.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들 사이로 유독 어두운 골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문. 그 문 뒤는 방음이 완벽했습니다. 안에서 누가 웃든 누가 울든 밖은 늘 조용했죠. 그날 그 문이 닫히는 소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접어버렸습니다. 술잔이 돌았습니다. 발렌타인 얼음, 여자들의 웃음. 테이블 위로는 금빛 거품이 넘쳤고 바닥 위로는 신발이 미끄러질 만큼 반질거렸습니다. 순천에서 올라온 사내들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향수 냄새, 비싼 가죽, 소파 정갈한 정장들. 눈빛이 말해줬죠. 이건 환대가 아니라 감시다. 그런데도 사람은 취합니다. 술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착각에 취합니다. 그 취기가 가장 무서운 마취제입니다. 뺨을 맞아도 웃게 만들고 의심이 들어도 설마로 덮게 만들죠.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서울 쪽 간부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전화, 밖에 잠깐. 말은 부드러웠지만 움직임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각본을 외우고 있는 배우처럼. 그리고 그 순간 방탄철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확실한 소리였습니다. 바깥의 자유가 끊기는 소리, 핏줄이 얼어붙는 소리. 순천 행동대장이 벌떡 일어나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줘도 욕을 해도 문은 묵묵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너희는 오늘 여기서 끝이라고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음악이 멈췄습니다. 대신 스피커에서 거슬리는 소음이 터졌습니다.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1초도 안 걸렸죠. 옆쪽 비밀 통로가 열리며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눈빛도 없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지시를 그대로 실행하는 기계 같은 손. 그 손이 가까워지는 순간 늑대들의 발톱은 술에 젖어 무뎌져 있었습니다. 순천 보스가 소리쳤습니다. 조양은 나오라 그래. 이게 내 놈들 의리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방 안의 공기가 정리로 바뀌었습니다. 계산, 확인, 마무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술로 풀린 어깨, 느슨해진 허리춤. 그 틈을 노리는 건 늘 같은 법칙이죠. 이 바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적이 아니라 형님이라는 말 뒤에 숨은 확신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칼일까요? 아니면 문이 잠기는 소리일까요? 그날 밤 강남의 한 VIP실에서 사라진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고 산다는 말, 한 식구다라는 약속. 그 모든 게 종이처럼 찢겨나갔죠. 그리고 그 찢긴 조각들이 다음 날부터 서울 전체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실종 신고, 소문 공포. 누군가는 입을 닫고 누군가는 입을 열 준비를 합니다.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정중히 박아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이 바닥에서 문이 잠긴다는 말, 형님들은 어떤 뜻으로 들리십니까? 이제 다음 이야기는 더 차갑습니다. 한밤에 도살장 밖으로 빠져나간 한두 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입이 열리는 순간 황제의 제국은 어떤 소리로 무너질까요? 새벽 공기는 차갑습니다. 술 기운이 깨면 기억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억이 살아나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도망치거나 불거나.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강남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룸살롱 간판은 그대로였고 택시는 새벽까지 손님을 실어 나르고 네온은 늘 그랬듯 번쩍였죠. 다만 바닥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VIP실에서 누군가들이 한꺼번에 증발했다는 사실을. 증발, 그 단어가 가장 정확했습니다. 피가 흘렀다는 말이 아니라 흔적 자체가 사라졌다는 말이니까요. 실종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서를 찾아가 울며 매달렸고 경찰은 처음엔 가출로 적당히 넘기려 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연락 두절이 겹치고 겹치며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순천에서 올라온 그 얼굴들, 그 말투들, 그 야생의 눈빛들. 형님들,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입니다. 폭력은 현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폭력은 입으로 이어집니다. 입이 열리면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게 됩니다. 그날의 VIP실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놈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 빠져나왔다. 택시 트렁크에 실려 나왔다. 어떤 아가씨가 뒷문으로 빼줬다. 진실은 모르죠. 다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음이 곧 복수의 씨앗이 됐습니다. 살아남은 놈은 어디로 갔을까요? 병원, 경찰, 아니면 더 무서운 곳. 검찰의 책상 앞. 검사실의 공기는 술집과 다릅니다. 네온 대신 형광등, 음악 대신 타자기 소리, 웃음 대신 종이 넘기는 소리. 그 앞에 앉으면 건달도 결국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살고 싶어 하죠. 여기서 썩을래? 아니면 말할래? 그 한마디가 의리를 찢습니다. 순천 잔당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빠르게. 왜냐, 자신들이 이미 버려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강남 VIP실에서 문이 잠긴 순간 그들은 식구가 아니라 폐기물이었습니다. 토사구팽. 그 말을 몸으로 배운 놈들이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형님, 우리가 당한 거 그 지시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누가요, 위요, 서울 쪽, 이름, 양.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 판이 바뀝니다. 이건 조직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가 움직이는 명분이 됩니다. 실종은 사건이 되고 소문은 수사가 되고 눈 감아주던 관계는 전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하필 그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그 말이 텔레비전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바닥은 얼어붙습니다. 어제까지 술잔을 받던 관할 형사들이 오늘은 영장을 들고 옵니다. 어제까지 형님이라 부르던 놈들이 오늘은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권력은 늘 그랬죠. 웃다가도 필요하면 칼을 뽑습니다. 강남의 사우나, 룸살롱 호텔, 조양은의 숨이 닿은 곳들이 하나씩 털리기 시작합니다. 금고가 열리고 장부가 나오고 전화번호부가 뽑힙니다. 형님들, 여기서부터 두목은 도망자가 됩니다. 리무진 대신 택시, 펜트하우스 대신 곰팡내, 나는 여관방. 화려했던 황제의 삶은 갑자기 숨으로 바뀝니다. 숨는 것, 숨어서 사는 것, 그게 제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지만 도망은 끝이 있습니다. 특히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더 빨라집니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 길을 가리키고 누군가는 가명을 위해 장소를 말합니다. 배신은 칼보다 가볍고 생존은 의리보다 무겁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황제를 무너뜨리는 건 검찰일까요? 아니면 황제가 버린 개들의 입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선 도망자 조양은이 어떻게 포위망에 갇히는지, 그리고 포토라인 앞에서 그 눈빛이 어떻게 바뀌는지, 왕자가 아니라 수갑이 손목을 감는 순간을 데려가겠습니다. 그 순간 강남의 네온은 여전히 빛나지만 그 빛이 누구를 비추는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새벽은 늘 잔인합니다. 밤이 숨겨준 것들을 아침은 전부 드러내니까요. 곰팡내가 배인 여관방, 얇은 커튼 사이로 회색빛이 스며들던 순간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두드림은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곧바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짧은 외침, 그리고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는 감각. 기록에 따르면 한때 강남의 불빛을 자기 것처럼 내려다보던 사내는 그날 아침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황제라는 별명을 입에 올렸지만 현장에 남은 건 낡은 외투와 말라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왕좌는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목에 걸리는 거라고들 하죠. 그 말이 그날만큼 정확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수사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사라졌으니까요. 실종이라는 단어는 편했지만 숫자가 쌓이면 그건
더 이상 편한 단어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버티려 했고 누군가는 살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의리는 구호로는 단단하지만 철문 앞에서는 종이처럼 얇아집니다. 검사실은 술집과 반대의 세계입니다. 음악도 웃음도 없습니다. 대신 종이 냄새가 있습니다. 서류철에 열리는 소리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 그 소리 앞에서 건달의 허세는 쭈그러듭니다. 너는 누구 밑이었지? 그날 그 방에 누가 있었지?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은 사람의 목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낯설지 않은 이름, 너무 익숙해서 더 위험한 이름. 강남의 네온은 그대로인데 판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형님이라 불리던 자들이 오늘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사우나 문이 닫히고 룸살롱 예약이 끊기고 현금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돈은 빠르죠. 위험을 맡아주지 않습니다. 조직은 늘 돈의 속도로 무너집니다. 법정은 더 잔인합니다. 폭력의 언어 대신 문장과 날짜가 사람의 운명을 잘라냅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말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변명도, 분노도, 억울함도.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걸 말해줬죠. 밤의 규칙으로 살던 사람에게 낮의 규칙은 낯선 칼날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객석의 숨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징역, 숫자, 긴 시간, 그 세 단어면 끝입니다. 교도소 복도는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곳입니다. 누가 강한지, 누가 버려졌는지, 누가 아직도 환상을 붙잡고 있는지 거기서는 다 보입니다.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한 줌뿐이고 그 한 줌이 사람의 얼굴을 더 초라하게 만들죠. 밖에서는 전설이라 부르던 이름도 안에서는 결국 수인번호로 정리됩니다. 형님들, 여기서 잠깐만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마음을 걸어 잠그게 만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조용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권력과 의리 형님들은 뭐가 더 오래 간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이 결말이 끝은 아닙니다. 감옥은 끝이 아니라 다른 판의 시작이니까요. 그는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에게는 늘 다음 이야기가 붙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낮게 부르며 속삭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끝난다. 황제의 마지막 싸움은 정말 거리에서 끝났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복도 끝에서 이제 막 시작된 걸까요? 철문이 닫히면 세상은 소리가 바뀝니다. 밖에서는 네온이 웅웅거렸지만 안에서는 발자국과 열쇠 소리만 남습니다. 숨소리도 크게 들리는 곳, 그곳에서 전설이라는 말은 하루 만에 껍데기가 됩니다. 이름보다 먼저 붙는 건 수인번호니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가 들어간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싸움은 오래 못 갑니다. 끝을 보는 순간 남는 건 징계와 고립뿐이니까요. 그는 오히려 조용히 관찰했을 겁니다. 누가 줄을 세우는지, 누가 말을 아끼는지, 누가 웃을 때 눈이 차가운지. 교도소는 도시의 축소판이지만 더 솔직합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대신 침묵이 통하죠. 바깥에서 그를 황제라 불렀던 사람들조차 안에서는 거리를 뒀습니다. 왜냐? 권력은 냄새가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냄새. 그 냄새가 강한 자는 동시에 표적이 됩니다. 누구든 자기 앞길을 위해 그 냄새를 잘라내고 싶어 하니까요. 그가 기대던 건 의리였을까요? 아니면 공포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결국 감옥에서 제일 강한 건 정보입니다. 어느 방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밖에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쪽지 한 장, 눈짓 하나, 식판을 놓는 순서 하나가 힘이 됩니다. 밖에서 돈이 하던 일을 안에서는 정보가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칼날처럼 양쪽을 베죠. 검찰이 바깥에서 쥐고 있던 실마리는 안에서도 계속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감형을 꿈꾸며 말을 흘리고 누군가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닫습니다. 그가 바깥에서 버렸다고 믿었던 자들이 안에서는 더 가까운 곳에서 숨을 쉽니다. 같은 철창 아래에서 과거의 거래가 다시 살아납니다.
밤이 깊어지면 교도소 복도 끝에서 이상하게 조용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다시 계산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누가 날 여기로 밀었지? 나는 누구를 믿었지? 그 계산의 끝에는 늘 한 문장이 남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었다.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고 합니다. 형님 밖에서는 아직도 형님 이름이 돈이 됩니까? 질문은 공손했지만 속은 날카로웠겠죠. 이름이 돈이 되는 순간 그 이름은 다시 사냥감이 됩니다. 그는 대답했을까요? 침묵했을까요? 어떤 대답이든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머릿속엔 새로운 판이 그려졌을 겁니다. 형님들, 진짜 공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철문 안에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철문 안에서 관계가 다시 짜이면서 바깥의 운명까지 흔들어 버린다는 것. 그가 안에서 살아남는다면 밖은 안전할까요? 그가 안에서 꺾인다면 밖은 더 잔인해질까요? 그날 밤 그의 방 앞을 지나가던 교도관이 잠깐 멈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그의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가장 듣기 싫어하던 누군가의 이름이었는지 철창 너머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가 다음 판의 신호탄이었을까요? 면회실 유리창은 차갑습니다. 바깥의 숨결은 하얗게 맺히고 안쪽의 숨결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죠. 두 세계가 한 뼘거리에서 맞닿는데도 손은 절대 닿지 않습니다. 그게 감옥입니다. 조양은은 그 유리 너머를 오래 봤을 겁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라 바깥의 공기, 강남의 공기, 돈 냄새와 네온 냄새가 섞인 그 공기가 아직도 자신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이미 다른 주인을 찾아갔는지.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내가 밖을 지배했던 게 맞나? 아니면 밖이 나를 잠깐 빌려 쓴 건가? 수감 생활이 길어질수록 전설은 서서히 형태를 바꿉니다. 밖에서는 이름이 무기였지만 안에서는 이름이 짐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 짐을 이용해 줄을 세우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그 짐을 잘라내고 싶어하죠. 교도소는 링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건 주먹이 아니라 시선 소문, 그리고 침묵의 값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부터 조양은 주변에 낯선 움직임이 생깁니다. 같은 방, 같은 식당, 같은 운동장. 그런데 눈빛이 달라져요.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던 놈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뒷모습을 제듯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서 바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는 양은이파의 빈자리, 그 틈을 노리는 손들이 늘어났을 겁니다. 숙적의 조직도 옛 동맹도 심지어 어제까지 형님이라 부르던 내부의 사람들도 조직은 오래 비워두면 그 자리에 다른 왕관을 씌우려는 놈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소식이 들어오는 순간 감옥 안의 공기도 달라집니다. 전설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라 표적이 되니까요. 검사 쪽에서도 손을 뻗었겠죠. 선택해라 라는 말. 감옥에서는 그 말이 단순합니다. 더 깊이 들어갈지 아니면 입을 열지. 형님들, 여기서 잔인한 진실 하나. 사람은 의리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버팁니다. 내일이 있다는 착각 혹은 가명이라는 숫자, 그게 의리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조양은에게는 계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입을 열면 오늘은 산다. 하지만 내일은 내 이름이 완전히 찢긴다. 입을 닫으면 오늘은 버틴다. 하지만 내일은 내 주변이 하나씩 사라진다. 그는 어느 쪽이든 잃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조용히 눌러주십시오.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형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입을 닫겠습니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입을 열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밤 작은 종이 한 장이 돌아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의 종이가 아니라 사람 손을 타고 흘러온 쪽지. 감옥에서 쪽지는 칼보다 무섭습니다. 칼은 눈에 보이지만 쪽지는 머릿속에 남거든요. 조양은은 그 종이를 펼쳤을까요? 아니면 찢어버렸을까요?
쪽지에는 길게 쓰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 줄, 짧고 건조하고 숨이 막히는 문장. 오늘 너를 보러 온다. 형님들 보러 오는 건 누굴까요? 그를 살리러 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의 이름에 마지막 못을 박으러 오는 사람일까요? 그날은 유난히 면회실 형광등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유리창엔 손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잡음이 가끔씩 숨을 토해냈죠. 여기선 누가 오든 먼저 오는 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발소리입니다. 천천히, 망설임 없이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어깨가 들어왔습니다. 한때 형님이라고 부르던 목소리의 주인. 그런데 지금은 눈이 다릅니다. 존경도 두려움도 아닌 눈, 계산하는 눈, 살아남을 쪽을 미리 정해둔 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 감옥에서는 인사가 길면 거짓말이 섞입니다. 조양은은 유리 너머로 그 눈을 가만히 봤습니다. 누구보다 사람을 많이 본 눈, 누가 겁먹었는지, 누가 준비했는지, 누가 이미 등을 돌렸는지, 그런 건 눈동자에 먼저 뜹니다. 바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 먼저 나왔죠. 바뀌었다. 그 단어는 항상 불길합니다. 바닥에서 바뀐다는 건 누군가가 밀려났다는 뜻이니까요. 누가 밀려났냐고요?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빈자리의 주인은 언제나 가장 늦게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내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에 남은 잉크 자국, 서류를 만진 흔적, 술잔이 아니라 종이를 들고 다닌 손이었습니다. 조양은은 그걸 보는 순간 직감했을 겁니다. 이건 면회가 아니라 전달이다. 경고이자 협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둔 선택지라는 이름의 덧. 형님, 지금은 말이 많습니다. 누가 사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은 존중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이름이 칼이 되니까요. 감옥에서는 이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날 그 방 이야기요. 조양은의 눈빛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 방, 강남의 그 밤, 문이 잠겼던 소리, 사람들의 얼굴이 사라졌던 시간.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면회실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유리창이 한 겹 더 두꺼워진 것처럼. 형님, 검사 쪽에서요.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큰 사건으로, 큰 사건. 그 말은 이 바닥에서 끝장과 비슷합니다. 조양은은 침묵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왔냐고, 살리러 왔냐고, 아니면 너부터 살아남으려고 왔냐고. 사내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님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 형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쪽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됐죠. 쫓기던 놈들, 남겨졌던 놈들, 어정쩡하게 살아남아 눈치를 보던 잔당들. 그들이 이제는 증언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칼보다 조용하고 주먹보다 오래가는 무기. 사내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밖에서 형님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단어가 더 잔인합니다. 완전히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희망을 남겨 사람을 흔들어 놓죠. 조양은은 그 희망의 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흔들리면 그 흔들림을 누군가가 영원히 팔아먹을 테니까요. 스피커 잡음 사이로 교도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은 짧았습니다. 사내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형님, 선택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아무 말 안 하면 밖에서 형님 대신 말할 사람들이 더 늘어요. 그 말은 사실상 선언이었죠. 입을 열어라, 아니면 남들이 너를 정의한다. 조양은은 유리창을 한번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사내는 잠깐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살아야죠. 면회 종료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사내는 일어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밤 또 소식 들어갈 겁니다. 문이 닫히고 면회실에는 다시 형광등 떨림만 남았습니다. 조양은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진다는 걸 아는 사람의 자세였죠. 그런데 형님들 진짜 공포는 여기서입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이유. 그건 잡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왕좌를 새로 쓰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왕좌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오늘 면회실 유리 너머로 들어온 그 사내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 복도 끝에서 열쇠 꾸러미가 흔들리는 소리가 2번 멈췄습니다. 한 번은 그냥 지나갔고 한 번은 그의 문 앞에서 잠깐 머물렀죠. 감옥에서 잠깐 은길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서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야 다시 움직였다는 뜻이니까요. 조양은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유리 너머로 봤던 그 눈, 살아야 한다고 말하던 그 입, 그건 배신의 예고장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이름이 권력이지만 안에서는 이름이 족쇄가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며칠 뒤부터 소문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누가 누구를 불었는지, 누가 어느 사건을 큰 사건으로 묻고 있는지, 어떤 검사 라인이 칼자루를 쥐었는지, 소문은 늘 과장되지만 방향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 한 사람을 향합니다. 그를 향해서. 교도소 안에서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치는 시선이 바뀌고 운동장 동선이 미묘하게 갈라졌죠. 어제까지 말 걸던 놈들이 오늘은 모른 척합니다. 반대로 어제까지 멀리서만 보던 놈들이 갑자기 가까이 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아직 숨쉬나? 아직 쓸모있나? 조양은은 알았을 겁니다. 사람은 위로하러 오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러 온다는 걸. 특히 이곳에서는 그때부터는 작은 규칙들이 그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편지가 늦게 오고 면회가 까다로워지고 누군가의 이름이 근처에서 자꾸 들립니다. 밖에 줄이 끊기면 안의 줄도 끊깁니다. 돈이 흐르지 않으면 충성도 말라붙죠. 그가 바깥에서 누렸던 확신이 조금씩 증발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도관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조용히 건조하게 상담이란 말로 포장된 호출. 책상 위엔 종이가 놓여 있고 종이 위엔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쪽은 침묵, 저쪽은 협조. 협조라는 단어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실은 영수증입니다. 한번 찍히면 평생 따라다니는. 그는 펜을 잡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종이를 바라봤겠죠. 바깥의 제국이 무너지는 동안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누구였는지는 내가 정하겠다는 고집. 그 고집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더 깊은 겨울로 밀어넣기도 하죠.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바닥에서 진짜 무서운 건 주먹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종이로 남는 순간 그 말은 칼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들립니다.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형님들은 침묵이 사람을 지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빨리 죽인다고 보십니까? 그날 밤 조양은의 방 창살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냄새는 낯설었습니다. 마치 밖에서 무언가가 이미 끝났다는 냄새. 그 냄새를 맡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강남의 VIP실, 철문이 잠기던 소리. 그 소리 하나로 사람들이 사라졌던 그 밤. 그런데 이번엔 반대입니다. 이번엔 누군가가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돌아옵니다. 증언으로, 서류로, 이름으로. 다음날 아침 또 한 장의 종이가 그에게 들어옵니다. 공식 문서처럼 보이지만 문장 하나가 유난히 눈에 박힙니다. 참고인 출석,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그가 버렸다고 믿었던 쪽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그가 아직도 믿고 싶어 하던
마지막 사람의 이름일까요? 형님들, 이제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그 이름이 법정에 서는 순간 조양은의 입은 끝까지 닫혀 있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할까요? 종이 한 장이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칼이 아니라 잉크가. 그날 아침 그의 방으로 들어온 문서에는 딱딱한 글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참고인 출석, 날짜, 장소, 그리고 한 줄 아래 익숙한 이름. 조양은은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을 겁니다.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쪽, 아니면 끝까지 남아줄 거라고 착각했던 쪽. 둘 중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이름이 입이 된다는 겁니다. 입은 칼보다 조용하고 칼보다 오래갑니다. 법정은 내온이 없습니다. 대신 형광등이 사람을 하얗게 말려버립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 수사관들, 어딘가 쭈그러든 얼굴들. 누군가는 전설을 보러 왔고 누군가는 전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바닥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법정은 낯선 무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다들 배우가 됩니다. 검사도, 변호인도, 증인도, 그리고 피고인도. 기록에 따르면 증인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떨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가 서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죠. 방청석이 숨을 삼키고 카메라 셔터가 조용히 연속으로 울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진술이라는 두 글자에 걸리는 순간입니다. 검사는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증인은 잠깐 뜸을 들입니다. 그 뜸이 길수록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지금 저 인간은 기억을 꺼내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쪽을 고르고 있구나. 예전에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함께. 그 단어는 참 편하죠. 누구도 구체적으로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모두를 다치게 하는 단어. 다음 질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그 장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증인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을 겁니다. 알고 있다, 모른다. 둘 중 하나를 말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무너지는 건 늘 한 명이 아닙니다. 연결된 줄이 다 끊어지죠. 조양은은 그 순간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바닥에서 오래 산 사람은 압니다. 늑대는 굶으면 물고 사람은 겁먹으면 판다. 그걸 모르면 두목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진실이 자기 목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증인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법정은 더 이상 법정이 아닙니다. 거대한 도마가 됩니다. 말들이 올라오고 기록들이 올라오고 관계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늘 같은 결론으로 떨어지죠. 조직, 책임, 대가. 여기서부터는 영광이 아니라 청구서입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고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평생을 잃었습니다. 그걸 두고 전설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은 차갑게 묻습니다. 누가 시켰나? 누가 알았나? 누가 눈을 감았나? 증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다들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다. 그 말이 제일 비겁하고 제일 솔직합니다. 무서워서 했다. 무서워서 따라갔다. 무서워서 입을 닫았다. 결국 무서워서 입을 열었다. 인간은 늘 무서움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검사가 조용히 던집니다. 지시한 사람의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그 질문 하나로 방청석이 얼어붙습니다. 조양은은 눈을 감았을까요? 아니면 똑바로 증인을 바라봤을까요? 어쩌면 입술만 한번 깨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아니라 체념으로. 형님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 사람의 세계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야 할 세계였다는 겁니다. 그게 법정의 잔혹함이자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증인의 입이 열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자기 혀가 자기 목을 조르는 걸 느끼면서 그가 첫 음절을 내뱉는 순간 조양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름이
정말 조양은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이름이었을까요? 증인의 입에서 이름이 떨어졌을 때 법정 공기는 잠깐 멈춘 것처럼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모두가 예상하던 정답이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양은이 아니라 조양은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던 중간 연결고리. 서울 쪽에서 말을 전달하고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불편한 일을 정리라는 말로 포장하던 인물.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겠죠. 황제는 왕관만 쓰는 게 아니라 왕관을 받쳐두는 손들로 만들어진다는 걸. 검사는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칼이 아니라 핀셋처럼 집어 올렸죠. 그 사람과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습니까? 질문은 차갑고 대답은 짧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증인은 직접 보지는 않았다. 전해 들었다 같은 말로 자기 목을 지키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건 완벽한 진실이 아니라 다음 문을 열 열쇠였으니까요. 밖에서는 기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신문지면엔 익숙한 단어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조직 실종 내부, 숙청 범죄와의 전쟁. 사람들은 공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포에는 늘 주인공이 필요하죠. 주인공이 조양은이든 그 주변의 누군가든 중요한 건 누군가의 이름이 팔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로 수사는 더 촘촘해졌습니다. 사우나, 유흥업소 사무실. 과거엔 웃으며 넘어가던 일들이 이제는 서류로, 영장으로, 기록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는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누구는 나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그 변명을 받아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등을 돌리면 변명은 소음이 됩니다. 조양은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복도가 길게 울렸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전에는 전설이라서 시선이 몰렸다면 이제는 사건이라서 시선이 몰립니다. 전설은 부러워하지만 사건은 피합니다. 운동장에 나가면 대화가 멈추고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만 남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계산합니다. 저 사람은 끝났나? 아직도 힘이 있나? 어느 쪽이든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는 결론.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조용히 눌러주십시오.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이 바닥에서 진짜 무서운 건 주먹입니까? 아니면 기록으로 남는 말 한마디입니까? 그날 밤 그는 자기 손을 오래 봤을 겁니다. 한때는 손가락 하나로 사람들을 움직였던 손. 그런데 지금은 펜 하나도 쥐기 어렵게 무거운 손. 침묵을 지키면 누군가가 대신 말합니다. 말을 하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종이에 박힙니다. 둘 다 지는 게임. 그게 황제가 맞이하는 마지막 규칙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호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엔 상담도 면회도 아닌 딱 한 단어로 정리된 호출. 참고인. 다시 누군가가 새로 입을 열었고 누군가가 새로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죠. 그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낮게 웃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웃음은 조롱이었을까요? 확인이었을까요? 조양은은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겠죠. 이제부터는 잡히는 게 아니라 팔리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팔리는 싸움. 그 말만큼 비참한 게 있을까요? 잡히는 건 끝이지만 팔리는 건 시작입니다. 팔린다는 건 누군가의 입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와 누군가의 서류철 속에 끼워지고 누군가의 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날 조양은은 또다시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복도 끝의 문은 늘 똑같이 생겼는데 들어갈 때마다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어떤 날은 담배 냄새, 어떤 날은 커피 냄새, 그리고 그날은 종이 냄새가 유난히 짙었습니다. 누군가가 밤새 정리한 자료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는 뜻이죠. 검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나옵니다. 다 나온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이미 판이 짜였고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어떤 모습으로 무너질지
고르는 것뿐이라는 뜻. 그는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지나가는 페이지마다 이름들이 지나갔습니다. 낯익은 이름도 있었고 잊고 싶었던 이름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그가 버렸다고 믿었던 쪽에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순천 쪽, 살아남은 잔당,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입을 열었고 그 입이 검찰의 칼이 됐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들을 데려왔습니까? 질문은 단순하지만 답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 때문이죠. 제국을 다시 세우고 싶었던 욕망, 배부른 식구들로는 안 된다는 조급함, 그리고 무엇보다 숙적을 눌러야 한다는 공포. 조양은은 그 모든 걸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말은 증거가 되니까요. 검사는 또 물었습니다. 그날 밤 VIP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조양은은 눈을 들어 검사를 봤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테이블만 봤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짧게, 단단하게. 그 짧음이 오히려 검사들을 더 자극했겠죠. 입을 닫는 자는 버티는 자이고 버티는 자는 더 강하게 눌러야 하는 표적이니까요. 그래서 검사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 검사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미끄러뜨렸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주먹이 아니라 공포에 씹힌 얼굴이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갈라진 얼굴, 살아남은 얼굴. 그 얼굴은 조양은에게 질문을 던졌겠죠. 너는 나를 버렸지. 나는 살아서 돌아왔어. 형님들, 이게 지옥입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수는 살아남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검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용당했다고 이용당했다. 그 말은 법정에서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피해자 서사를 만들고 가해자 서사를 고정시키니까요. 검사는 그걸로 조양은을 묶으려 했고 살아남은 자는 그걸로 자기 목을 살리려 했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조양은은 그제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키운 칼이 나를 겨누고 있구나. 내가 불러온 늑대들이 이제는 검찰의 사냥개가 되어 내 흔적을 물고 있구나. 그날 조사실을 나오는 길, 복도는 더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발소리가 늦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문 앞에 서 있는 교도관도 평소보다 더 무심했을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싸움은 그의 손에서 떠났다는 걸. 형님들,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끝까지 입을 닫은 사람은 의리로 남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입을 여는 세상에서 혼자만 침묵한 죄인으로 남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그 침묵이 결국 어떻게 깨지는지, 혹은 어떻게 끝까지 버티다 더 깊은 겨울로 떨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밖에서 이미 왕관을 쓰기 시작한 새로운 손들이 누구인지 그 그림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방문이 닫히는 소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 소리가 유난히 오래 귀에 남습니다. 마치 누가 귀 속에 못을 박는 것처럼. 조양은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몸이 아니라 머리가 깨어 있었겠죠. 조사실에서 미끄러져 나온 사진 한 장, 이용당했다는 말, 그리고 서류철 속에서 살아 움직이던 이름들. 감옥은 조용하지만 정보는 시끄럽습니다. 복도 끝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은 바람처럼 문틈으로 스며듭니다. 누구는 감형을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밖에서 다시 줄을 탔다고 하고, 누구는 아예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입을 막혔다고도 합니다. 진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뀐다는 게 중요하죠. 표정이 바뀌면 판이 바뀌는 겁니다. 운동장에 나가면 공기가 갈라집니다. 예전엔 그를 중심으로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반쯤은 두려움, 반쯤은 기대.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반걸음씩 떨어집니다. 가까이 가면 자신도 서류철에 같이 묶일까봐. 전설은 매력적이지만 전설이 사건으로 바뀌면 누구도 같이 찍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조양은 주변에 친절한 얼굴이 늘었을 겁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말투는 공손하지만 눈은 계산합니다. 아직 버티나? 아직 쓸모있나? 아직 바깥이 붙어있나? 그 질문들이 혀끝이 아니라 눈동자에 떠 있습니다. 며칠 뒤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인이 면회실로 들어옵니다. 양복은 깔끔하지만 넥타이는 미세하게 풀려 있겠죠. 바깥의 피로가 목덜미에 붙어 있으니까 그는 조용히 말했을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변호사들이 가장 자주 쓰는 문장이죠.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끝이 보인다는 뜻. 조양은은 묻습니다. 누가 입을 열었냐? 변호인은 잠깐 뜸을 들입니다.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그 단어가 칼입니다. 한 명이면 배신자라 부르면 되는데 여러 명이면 시대가 됩니다. 시대 앞에서는 주먹도 의리도 힘이 없습니다. 변호인이 낮게 덧붙였겠죠. 당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엮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당신을 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은 정답입니다. 침묵은 방패가 아니라 빈칸입니다. 빈칸은 누군가가 마음대로 채웁니다. 검찰은 실적을 채우고 배신자는 목숨을 채웁니다. 그날 밤 조양은은 식판 위에 밥알을 오래 굴렸을 겁니다. 손가락 끝에 붙은 밥알 하나가 한때 강남의 야경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겠죠. 그가 지키려 했던 건 의리일까요? 아니면 자기 이름의 마지막 모양일까요?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건 늘 하나입니다. 고집. 형님들, 여기서 잠깐만요. 이 이야기 끝까지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조용히 눌러주십시오.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형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끝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한마디를 꺼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예상치 못한 면회 신청이 들어옵니다. 변호인도 가족도 아닌 이름. 듣는 순간 목 뒤가 서늘해지는 이름. 조양은은 잠깐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웃음이 아니라 허탈로. 세상은 참 친절하죠.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가장 안전한 유리창 뒤에서 만나게 해주니까. 면회실에 들어온 사내는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손에 들린 신문이 더 많은 말을 했겠죠. 헤드라인 몇 줄, 조직, 실종, 증언, 전쟁. 사내는 유리 너머로 조양은을 보며 아주 낮게 말합니다. 형님 밖에서 왕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왕관이 바뀐다. 그 말은 곧 형님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양은은 묻습니다. 누가 쓰고 있냐? 사내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짓습니다. 형님이 가장 싫어하는 쪽이요. 그리고 형님이 가장 믿었던 쪽도요. 그 순간 조양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졌을 겁니다.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다. 왕좌를 뺏는 건 숙적만이 아니다. 내가 만든 그림자가 내 자리를 차지한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침묵으로 남을지 말로 살아남을지. 면회 종료 안내음이 울리고 사내는 돌아섭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건 표정입니다. 그 표정이 동정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이미 끝났다는 통보인지. 조양은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을 겁니다. 문이 열려도 움직이지 않고 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누가 때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모를 때입니다. 형님들, 이제 진짜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조양은은 끝내 침묵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왕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이 올까요? 그는 결국 펜을 잡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날은 종이 위에 글자를 남기는 순간 그 글자가 그의 목을 영원히 조를 걸 알았으니까요. 침묵은 방패가 아니라 마지막 자존심. 그게 그가 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대는 늘 사람보다 빠르죠. 바깥에서 전쟁이라는 말이 공중파를 타고 번지기 시작하면 안쪽도 같이 흔들립니다. 교도소 담장 밖의 공기가 바뀌면 담장 안의 시선도 바뀝니다. 간수의 걸음이 빨라지고 호명 횟수가 늘고 면회실 복도에 서류 철이 더 많이 쌓입니다. 그날도
호출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조사실의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의 얼굴은 늘 똑같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리하려는 얼굴입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한 장 밀어놓았습니다. 글자들은 차갑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진술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이야기는 굴러갑니다. 조양은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려다보는 순간 그 종이는 칼이 됩니다. 그는 대신 검사의 손을 봤을 겁니다. 펜을 쥔 손, 사람의 인생을 숫자와 문장으로 쪼개는 손, 그 손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디인지 검사는 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더 많았습니다. 낯익은 간부, 말단 바깥에서 한때 어깨를 붙였던 얼굴들. 누구는 살아남기 위해 말했고, 누구는 미리 줄을 바꾸기 위해 말했고, 누구는 자기 죄를 줄이기 위해 남의 죄를 키웠습니다. 그 종이 위에서 의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그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무죄냐 유죄냐가 아니라 모습이라니. 결국 이것은 진실의 싸움이 아니라 기록의 싸움이라는 뜻이니까요. 조양은은 잠깐 숨을 들이켰습니다. 교도소에서 숨은 늘 무겁습니다. 한번 크게 쉬면 벽이 그 소리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내뱉으면 내가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그는 입술을 아주 조금 열었다가 닫았을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살릴 수도 있고 더 깊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검사실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사복, 표정이 불안정한 사람, 누군가의 살아남은 얼굴 같은. 조양은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을 겁니다. 저 사람은 칼이 아니라 증거다. 저 사람의 눈동자 하나만으로도 이야기는 완성될 수 있다. 그 사내는 조양은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겠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미안함이든 분노든 흔들림이 생기고, 흔들리면 진술이 깨지니까요. 검사는 그 사내에게 낮게 말했을 겁니다. 말해보세요. 당신이 아는 그대로. 조양은의 심장은 뛰지 않았을까요? 뛰었을 겁니다. 다만 얼굴이 움직이지 않았겠죠. 두목의 마지막 기술은 주먹이 아니라 표정입니다. 표정이 깨지는 순간 그가 쌓아올린 전부가 무너집니다. 사내의 입이 열리려는 찰나 조양은은 아주 낮게 한마디를 꺼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도 아니고 변명도 아닌,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너도 결국 살아야 했겠지. 그 한마디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칼보다 깊었습니다. 그 사내의 목이 한번 움직였고 검사의 펜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겠죠. 그 순간 조양은은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입을 열든 닫든 이미 물은 흘러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조사실에서 나오며 그는 복도를 길게 걸었습니다. 교도관의 발소리가 뒤를 따라 붙고 벽은 차갑게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얼굴, 계산하는 얼굴, 새 왕관을 꿈꾸는 얼굴. 형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가 끝까지 침묵한다면 그는 의리의 사람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침묵을 빌미로 남들이 그를 더 잔인하게 완성해버릴까요? 완성된 괴물은 언제나 말로 만들어집니다. 사실이든 소문이든 누군가의 입이 모이면 하나의 얼굴이 되죠. 조양은 이 침묵하는 동안 바깥에서는 그를 정리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묻고 언론은 제목을 붙이고 사람들은 그 제목으로 밤을 씹어먹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목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닙니다. 두목이 만든 동맹의 붕괴, 그 동맹에 올라탄 사람들 모두의 파멸입니다. 순천의 늑대들은 이미 칼이 아니라 증언이 되었고, 서울의 세련된 식구들은 이미 손을 씻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는 건 중간 연결고리들, 왕관을 받쳐들던 손들. 그 손들이 이제
서로의 손목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깥에서는 정리 작업이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숨었다가 잡힌 놈, 스스로 들어간 놈, 도망치다, 넘어간 놈. 사건 하나가 터지면 그 주변의 가지가 줄줄이 꺾이죠. 그 과정에서 가장 잔인한 건 누구도 서로를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몰랐다. 위에서 시켰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세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세 문장만으로 한 조직의 인생이 요약됩니다. 조양은에게도 결국 통보가 들어옵니다. 밖에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 돈줄이 끊기고 줄이 끊기고 이름이 끊기고 그가 손을 뻗어도 더 이상 잡히는 게 없다는 신호. 그리고 그 신호는 감옥 안에서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물품이 줄고 면회가 줄고 소식이 끊깁니다. 전설이 말라붙는 과정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마지막 사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가족이든 옛 측근이든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든 중요한 건 그가 조양은에게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밖에서 형님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제 없습니다. 없다. 그 단어 하나면 끝입니다. 황제가 황제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먹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면 황제는 그냥 수인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조양은은 잠깐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웃음이 아니라 허무로 강남의 네온을 내려다보며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잠깐 빌려준 것이었다는 깨달음. 그 깨달음은 사람을 미치게 하거나 사람을 아주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교도관이 그에게 신문 한 장을 던져줬다고 합니다. 기사 한 줄이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우파 잔존 세력 재편 움직임, 잔존 세력 재편. 이 말은 곧 왕관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왕관의 주인은 더 이상 조양은이 아닙니다. 그 왕관은 이제 그의 이름을 이용해 새로 올라타려는 누군가의 머리로 향합니다.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만 조용히 눌러주십시오.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전설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또 다른 전설의 씨앗이 태어난다고 보십니까? 그날 저녁 운동장 끝에서 한 젊은 수감자가 조양은을 바라봤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존경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닙니다. 탐욕, 저 이름을 내가 먹어도 되나? 라는 눈빛. 조양은은 그 시선을 느끼고도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한 번쯤 생각했을까요? 내가 무너진 자리에 저런 것들이 서는구나. 그리고 바로 그때 교도소 방송 스피커에서 건조한 호명이 울렸습니다. 조양은 면회. 면회는 보통 가족입니다. 변호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명단에 찍힌 이름이 너무 예상 밖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검찰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형님들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를 찾아온 예상 밖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를 살리러 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온 사람일까요? 면회실 문이 열릴 때 공기가 먼저 변합니다. 누가 들어오든 그 사람이 가져온 바깥의 냄새가 안쪽 공기와 섞이거든요. 그날 들어온 냄새는 향수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 냄새, 서류철 냄새, 오래된 기록을 뒤적이다가 나온 먼지 냄새. 들어온 사람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변호사도 가족도 옛 식구도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다루는 사람, 말로 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완성하는 사람. 그는 유리 너머로 조양은을 보며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눈. 선생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그 단어는 칼보다 무섭죠. 사실을 묻는 척하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퍼즐 조각만 맞추는 행위니까요. 조양은은 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바라봤겠죠.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묻기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람은 편을 들러 온 게 아니라 끝을 만들러 왔으니까요. 그는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가 적혀 있었고,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그 밤, 그 방, 문이 잠기던 소리, 사라졌던 얼굴들. 그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누락이 있습니다. 누락. 그 말은 곧 추가로 더 나올 게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더 말하고, 누군가가 더 적고, 누군가가 더 팔아먹습니다. 조양은은 그 종이를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글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대신 그는 유리창에 자기 얼굴을 봤을 겁니다. 흐릿하게 비친 얼굴. 예전엔 강남의 유리창에 비쳤을 얼굴. 그런데 지금은 면회실 유리창에 갇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 남자가 다시 말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날 밤의 결정은 선생님이 내린 겁니까? 결정, 참 이상한 단어죠. 폭력을 결정이라고 부르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 질문은 조양은에게도 잔인합니다. 왜냐? 대답을 하면 죄가 되고 대답을 안 하면 남들이 대신 대답해버리니까요. 유리창 너머에서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방어였을까요? 무너짐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조양은 이 처음으로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도 아니었고 한마디에 가까웠죠. 판이 그렇게 돌아갔다. 그 말은 책임 회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백입니다. 이 바닥의 진실. 사람은 판을 만들기도 하지만 판에 먹히기도 합니다. 황제도 예외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펜이 움직이는 순간 조양은의 침묵은 기록으로 바뀝니다. 기록이 되면 더 이상 조양은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은 그 기록을 씹고 팔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면회가 끝나고 조양은은 다시 복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도는 이상하게도 더 밝았습니다. 아니, 밝아 보였을 뿐이죠.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불빛은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형님들, 여기서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제 조양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해도 기록, 말하지 않아도 기록. 그의 삶은 이미 종이 위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기록이 어떻게 밖으로 퍼지고 누구의 왕관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양은이라는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설의 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로 끝나니까요. 그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조양은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숙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손으로 불러들였던 그 늑대들이었을까요? 신문은 잉크로 사람을 묶습니다. 교도소 아침 배식 시간 식판 옆에 던져진 한 장의 종이. 그 종이 위에서 조양은의 이름은 더 이상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기사 제목 속 사건이었고 재판 기록 속 피고인이었죠. 전설은 구전으로 살지만 사건은 기록으로 죽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깥은 이미 새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불빛이 비추는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조양은의 이름으로 술잔이 돌던 방,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던 문턱, 그곳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말끔하고 더 빠르게 줄을 갈아타는 사람들. 권력은 늘 그렇게 이동합니다. 소리 없이 발자국만 남긴 채 검찰과 언론이 움직이면 돈은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돈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의리도 낭만도 아닙니다. 서로를 팔아넘긴 영수증뿐이죠. 나는 몰랐다는 말이 거리에 굴러다니고 위에서 시켰다는 문장이 입속에서 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라는 단어는 결국 한 사람의 그림자로 모입니다. 꼭 그가 전부를 지시했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를 그에게 얹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짐을 하나로 묶어야 전쟁이 끝나니까요. 조양은은 철문 안에서 그걸 느꼈을 겁니다.
바깥이 자기 이름을 정리하는 속도, 남들이 자기 침묵을 내용으로 채우는 방식, 말하지 않아도 말한 것처럼 말해도 더 크게 말한 것처럼, 도망칠 길도 숨을 틈도 없는 종류의 추락이죠. 가장 잔인한 건 그 추락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한 번의 큰 폭발이 아니라 하루하루 줄이 끊기며 내려앉는 붕괴. 재판은 차갑게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증언을 했고, 누군가는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언어는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장과 날짜가 사람의 인생을 자릅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조양은의 표정이 굳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 끝난 얼굴. 이 바닥에서 오래 산 사람만이 짓는 얼굴이죠. 결국 남는 건 숫자, 그리고 시간. 한때 황제라 불리던 이름도 그 앞에서는 종이장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왕관을 잃는 건 수갑이 채워질 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습니다. 아니, 있는 척합니다. 네오는 다시 번쩍이고, 술집은 다시 만원이고, 강남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습니다. 하지만 잊힌 건 사건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욕망으로 잡은 손은 결국 욕망 때문에 찢어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위험한 동맹은 적과의 동맹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아군과의 동맹이라는 것. 조양은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얇은 빛을 보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순천에서 올라온 그 늑대들, 자신이 불러들였던 칼, 그 칼이 결국 자기 목을 겨눴던 순간, 그리고 더 멀리 강남의 유리창에 비치던 자기 얼굴. 그 얼굴이 결국 면회실 유리창에서 흐릿해졌던 장면. 그런데 형님들, 전설은 끝나도 이름은 남습니다. 이름은 누군가의 입에서 다시 팔립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디딤돌로 삼아 새 왕관을 만들려 하겠죠. 철문 안에서 사라진 건 사람이지만 바깥에서는 또 다른 전설이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입니다. 조양은 이 남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 이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밤의 동맹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형님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겨두겠습니다. 그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침묵은 과연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늦게 찾아온 후회였을까요? 후회는 늦게 옵니다. 그리고 늦게 온 후회는 늘 조용합니다. 울부짖지도 않고 소리내어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죠. 조양은의 이름은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굴렀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두려움으로 떠올렸고, 누군가는 장사로 써먹었고, 누군가는 자기 과거를 포장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름도 닳습니다. 전설이란 건 결국 기억의 온도로 사는 건데, 기억은 언제나 더 뜨거운 새 사건을 찾아가니까요. 그가 철문 안에서 버틴 시간은 밖에서의 시간과 다르게 흐릅니다. 하루는 길고 한 달은 더 길고 계절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딱 하나를 배웁니다. 바깥에서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것들이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돈도 체면도 왕좌도 다 유리창 밖에 있는 물건입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동맹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순천의 늑대들은 처음부터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였고 도구였고 급한 처방이었죠. 처방은 병을 잠깐 가릴 수는 있어도 결국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 동맹은 강남의 밤을 잠깐 되찾아줬지만 동시에 몰락의 속도를 몇 배로 올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판은 언젠가 터질 판이었다. 누가 더 잔인했느냐, 누가 더 의리가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죠. 욕망으로 굴러가는 판에서는 의리도 결국 욕망의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요. 형님들, 여기까지 듣고도 마음이 남아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조용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형님들이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철문이 잠긴 순간입니까? 아니면 입이 열리기 시작한 순간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건 질문 하나입니다. 조양은 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침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였을 겁니다. 자존심이라는 말로 포장한 후회. 후회를 인정하면 무너질까봐 끝까지 침묵이라는 옷을 입고 버틴 거죠. 하지만 세상은 침묵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침묵을 빈칸으로 봅니다. 그리고 빈칸은 누군가가 채웁니다. 기자가 채우고, 검사가 채우고, 살아남은 자가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완성됩니다. 강남의 밤은 다시 화려해졌고,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들을 외웠습니다. 어떤 조직은 사라졌고, 어떤 조직은 간판만 바꿔달고 남았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하나로 남습니다. 욕망으로 잡은 손은 결국 욕망 때문에 서로를 핥힌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적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동료다. 형님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딱 한 장면만 남기고 싶습니다. 네온도 없고 술잔도 없고 박수도 없는 곳. 차가운 벽, 쇠창살, 그리고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줌의 빛. 그 빛을 바라보는 사내의 눈동자에 과거의 강남이 비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강남은 이제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착하게 사십시오. 이 바닥의 끝은 언제나 비슷하니까요. 그런데도 형님들, 만약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전설을 꿈꾸고 있다면 그 꿈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